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에 들어가 있죠. 울돌목이 여기죠. 영화 명랑 보시고 옛날에 이순신 드라마 다 보셨죠. 이 동네 이름이 울돌목이에요. 울돌목.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성장기가 다 있잖아요. 매장이 몇 개 있대, 몇 개 성장기들이 다 있는데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들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 투자했고, 그 중에 이제 폐업하거나 너무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데들을 저희가 한 12개 정도 뽑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 아이디어 발굴 자체가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아이디어가 아닌 경우에 그게 망했고, 두 번째 이유가 대부분 시장 진입 단계에서 다 망하더라고요. 시장 진입을 하면서 그냥 다 망해버립니다. 시장 진입을 하면서 흔적도 없이 막 3개월 만에 망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방식부터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저희도 투자를 하는데, 보통 투자의 첫 번째 단계가 시드머니 투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드머니, 씨앗머니를 이제 투자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시드머니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엔젤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엔젤 투자자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회사를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저희 CNT테크도 엑셀러레이터 현재 포지션에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엔젤 투자자가 우리말로 지금 하면 천사잖아요. 천사인 이유가 초기 기업, 이 씨앗머니를 주는 기업이 성공할 확률 자체가 저희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한 4,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개 중에 하나 성공할 확률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때 천사입니다, 천사. 그 일을 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천사죠. 저희도 사실은 천사 투자자에 있는 건데, 근데 저희도 지금 30개 투자했는데, 오늘 먹지가 갑자기 대박이 됐잖아요. 오늘 먹지 9천만 원 투자한 게 현재 저희 지분 가치가 30몇 억이거든요. 그거 하나로 다 터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 총액이 저희가 1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로 다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젤이지만은 그 천사들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니까 가끔 하늘에 큰 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사실 엔젤 투자. 그게 완전 시드 레벨이고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시드머니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투자를 안 하고요. 이런 기술이 있네, 이런 기술을 다 만들었네, 이런 제품을 만들었네, 뭔가 만든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장을 진입할 때, 처음으로 타겟 시장을 정의하고 진입할 때 엔젤 투자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엔젤 투자 자금이 많아봤자 1억이거든요. 1억 돈을 받아가지고 뭐 대한민국 시장을 공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1억 정도 받게 되면은 내가 싸울 만한 시장을 딱 정하거든요. 그 정하는 단계도 보통 엔젤 투자가 들어갑니다. 스타트업들한테, 근데 그건 프랜차이즈 기업도 비슷하죠. 프랜차이즈 기업도 보면은 처음에 매장 10개를 넘는 허들이 하나 있고, 30개의 허들이 또 하나 있고, 50개 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잘 가다 또 100개 허들이 나오고, 뭐 이런 300개 허들이, 뭐 이런 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허들을 만날 때마다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프랜차이즈 사례 하나 들고 스타트업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저는 25살에 대표이사가 돼서 그 중간에 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갑자기 군대를 가게 돼서 첫 번째 창업한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한번 해임이 됐었거든요. 해임이 되고 이제 군대를 가면 괜히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지원해야지 하고 이제 막 장교로 지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지원을 했더니 인관 연도가 1년이 밀리면서 그 사이에 2003년에 CNT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한번 이사회에서 해임된 경험이 있으니까 군대를 가면서 회사를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지금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장교로 가다 보니까 삼사관학교에서 3개월 정도 군사훈련을 이제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훈련 중에 전술 시간이 있어요. 전술 시간에 저도 이제 공학을 전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학을 제대로 안 배워서 늘 독학을 많이 했는데, 여러 분야를 독학하더라도 다 모르게 뭐 회계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운영도 알 것 같고 하는데, 마케팅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B2B였었고, 당시에 제가 군에 가기 직전에 볼 때 고객사들은 또 B2C니까 도대체 B2C, B2B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히고, 책을 읽어도 모르고, 뭐 마케팅 불변이 없이 이런 책 읽어도 다 이상한 사례만 예우를 해서 그 상태로 이제 머리가 복잡하게 군대를 갔는데, 전술 시간에 이 마케팅, 결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큰 교훈, 큰 정리가 한번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들 시간에 딱 가자마자 그 전들 교관이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귀관이 혼자 걸어가다가 북한군 20명을 만나면 맨손으로 어떻게 싸울 건가?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쉽게 이제 현실과 비교하면 혼자 걸어가는 깡패 20명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울까? 그런 질문인 거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갑자기 걸어가다 깡패 20명을 만나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36.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 제 동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너 완전군장 사서 나가. 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가고 그랬더니 그다음 물어보니까 어떻게 싸워야 됐더니 그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가. 저 죽는 거니까요. 그 어떤 동기는 벽에 등을 지고 싸워야 됩니다. 너도 나가. 막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사업을 하다 갔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렇게 했다가 저한테 질문이 왔을 때 일단 골목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골목으로 이동을 하면은 20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오잖아요. 줄 서서 들어오겠죠. 줄 서서 들어온 적을 하나씩 침착하게 격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관이 얘기하고 싶었었던 거는 이 전선의 원리입니다. 전선. 그 시장하고 전장하고 원리가 되게 비슷합니다. 시장하고 전장하고. 시장도 그렇고 전장도 그렇고 몸집이 작은 상대가 몸집이 큰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일단 전선을 좁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육상전에서 전선을 좁히는 방법은 공성전이죠. 일부러 계곡에다가 성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대군이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게 놓고 성이 기어오르면 계속 이렇게 때려잡는 게 그게 공성전이죠. 이것도 전선을 좁히는 원리고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똑같죠. 해전인데 이 직전 칠정난 해전에서 조선 함대가 거의 전멸을 하잖아요. 몇 개 그 도망 나온 12척 가지고 실질적으로 330척이 운집해 있었고 이제 공격해서 들어온 게 133척이었는데 싸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어도 싸울 수가 없는데 기본적인 전술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전선을 좁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선이 제일 좁은 동네가 울돌목이라는 데인데 일단 호텔에 가서 얘네들 여기 오게 하자. 그래놓고 얘네들이 줄 서서 들어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2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골목에 줄 세워놓고 근데 1대1 전력이 제가 약해. 그럼 줄 세운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질 건데 20대 1로 싸워서 이기려면 1대1 전력이 다 앞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1대1 전력이 앞설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경쟁 우위, 나만 핵심 역량, 경쟁 우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대1은 경쟁 우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길러놓은 상태에서 줄 세우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도 우리 경쟁 우위가 뭐지? 아, 쟤네는 배가 조그마니까 화포를 못 싣고 총밖에 못 쏘니까 우리는 배에다가 화포를 실 수 있고 사거리가 250m니까 화포로 제압을 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줄 서서 대포 맞을 이유는 없는데 쟤네 뭐 하는 거야? 웅성웅성거리네. 갑자기 그때 밀물, 그러니까 지네 의도와 상관없이 줄 서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니까 여기서 노리고 있다가 화포를 계속 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 화포를 쏜다 하더라도 133척이 줄 서서 들어오고 한 10대 정도가 화포를 쏘면은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잖아요. 계속 밀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막 이 악물고 막 계속 7시간 동안 쏜 겁니다. 7시간 동안. 되게 힘들었겠죠. 포병대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7시간 동안 대포 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애들은 더 힘들었겠죠. 7시간 동안 계속 맞은 건데. 맞는데 워낙에 수가 많으니까 정신 차리고 공격하려고 했더니 또 썰물. 그래서 지네끼리 부딪혀서 우리가 이겼네. 뭐 이게 명랑해전이거든요. 결국은 전선을 좁히는 것들을 마케팅에서는 STP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STP.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는 거죠. 제가 실제 STP 사례를 프랜차이즈 하나 그리고 그 스타트업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네네치킨에서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군요. 실제 제가 그 네네치킨 현철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언제 들었지? 2009년인가 들었었던 얘기인데요. 네네치킨이 이제 그 원래 현철 회장님이 의정부에서 육가공업을 하셨습니다. 그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오셨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프랜차이즈들은 염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의정부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브랜드들한테 닭을 염지시키고 그 염지한 닭을 절단해가지고 그 유통하는 고업을 원래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염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되게 맛있고 또 근데 그 맛있는
대신에 이걸 쌓아서 배달하기가 눅눅해져가지고 피자 박스에 펼쳐서 배달했더니 그 아이템이 괜찮다는 걸 캐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치킨 이제 피자 박스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현철호 회장님이 생각했었던 게, 아니 내가 지금 그나마 이제 그 의정부에 있는 그 치킨집 상대로 이거 유통하면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히 나 브랜드 만들었다가 뼈도 부추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진짜 하셨답니다. B2C는 되게 사실 어쩌면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괜히 내가 잠깐 이거 한다고 했다가 나 뭐 페리칸에 납품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 자본 다 통틀어 2억 원 정도 남짓밖에 없었던 자본밖에 없으셨는데, 근데 이거 뭐 내가 해도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굉장히 오래 고민하다가, 그래 나만의 울돌목을 일단 정하자. 그래서 그분이 의정부가 고향에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맨날 그 유통 차량을 돌리셔서 의정부에서만 해보자. 의정부에서만 일단은 이수진 장군이 대포 7시간 쏜 것처럼 일단 3년만 해보자. 3년만. 그 여기서 승부가 나면은 그때는 내가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내내치킨이 이제 뭐 피자 박스에 막 치킨 들어가고 막 좀 특이하고 하니까 막 가맹문의가 실제 뭐 강남도 들어오고 막 그 뭐 경상도 뭐 저 김천도 들어오고 뭐 포항도 들어오고 막 종류 막 들어왔대요. 실제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절대 내주지 마. 의정부만 내죠. 의정부만 낸 겁니다. 의정부만. 그러니까 이 전선 전략에 충실한 거죠. 의정부만. 그 의정부만 내고 그 다른 경쟁사들의 유통 차량은 보통 용인, 이천 뭐 이렇게 서울 뚫고 다 올라오는데 맨날 의정부만 맨날 돈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 정도 서울 뚫고 들어오는 그 당시 큰 브랜드들 그 교육보다 훨씬 신선하겠죠. 매일 도니까 훨씬 신선하겠죠. 그리고 TV 광고를 못할지언정 의정부 계속 그 전단지를 배포하니까 실제 그 3년 동안에 그 현 회장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당시 의정부에 있는 시민들은 내내치킨이 KFC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부만 계속 하니까. 그 실제 3년 만에 의정부에서 1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그 의정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도봉구로 갔겠죠. 바로 옆이니까. 전달계도 넓혀간 거죠. 근데 그때 그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가맹을 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당연히 내주면 안 되잖아요. 전선의 원칙이 위배되니까. 근데 그날 전화를 받았는데, 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내가 큰아버지인데 내 동생이 5명이 다 치킨집 한다. 그리고 내 사돈도 하고 내 저기 뭐 처남도 하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치킨집을 17개나 하는 집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결정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때 전 직원이 10명이 안 됐었다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의정부만 신경 써. 나 혼자 갈게. 그래서 실제 탑차를 몰고 일주일에 2번 전라남도 광주를 혼자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도 일주일에 2번 가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대빵 큰아버지를 지사장으로 임명해서 가족들 좀 챙기라고. 그렇게 해서 의정부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가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 도봉구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전선에 충실한 거죠. 모든 직원들은 전라남도 광주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의정부만 신경 쓰고 당신 혼자 탑차를 몰고 광주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것도 전선에 원래 충실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사례를 이제 스타트업 기업 최근의 사례에서 말씀드리면요. 배달의 민족이 뭐 얘기는 많더라도 나름 그래도 이런 배달앱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에 투자한 회사가 이제 저희 그 카이스트 선배들이 만든 본엔젤스라는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달의 민족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 배달통이 먼저 나왔습니다. 배달통이 나오고 배달의 민족이 좀 디자인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재미있게 해서 배달통을 이어서 이제 사실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STP를 해보자. 본엔젤스가 초기 투자한 돈 자체가 한 1억이 좀 안 됐다 들었습니다. 1억이 좀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1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당연히 테스트 마켓밖에 할 수가 없죠. 전국적으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겟 시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은 서대문구로 할까? 그랬더니 서대문구 너무 커. 도저히 안 돼, 도저히. 그럼 우리 그러면은 신촌으로 할까? 신촌도 너무 커. 우리 그러면은 연대 후문만 할까? 거기도 너무 커. 그래서 그럼 연대 후문에 있는 하숙집만 할까? 거기도 너무 커. 그래서 처음으로 타겟한 시장이 연대 후문 하숙집에 사는 20대 후반 남자들만 타겟팅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 버넨젤스에서 그 다음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한테 그 다음 투자를 유치시킬 때 그 아이아즈를 실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서대문구, 신촌동, 연대, 후문, 하숙집에 사는 20대 후반 남자 중에 1등입니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을 한번 도모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 자본을 만나서 그 더 큰 시장을 도모하고 더 큰 시장을 도모. 이게 실제적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프랜차이즈 비슷하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도 하나의 보통 잘 되는 프랜차이즈 보게 되면은 그 근처에 계속 생기거든요. 그 근처에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 자본력을 가지고 또 늘리고 물론 거점을 통해서 큰 자본 가지고 한 번에 도모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사실은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힘드니까 그런 전선을 넓혀가는 전략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QR코드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QR코드를 일상화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이제 QR코드가 가장 활성화된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 친구가 자동으로 보통 올라오죠. 전화번호 저장하게 되면 스스로 올라와서 말 걸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QR코드를 서로 내밀어서 QR코드를 찍어야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R코드를 찍는 게 습관화됐고 그 습관이 된 게 공중화에서 그 습관도 같이 펼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습관화됐는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QR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QR코드를 아니면 습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연구를 해나가고 있죠. 근데 중국이 오토가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사실 QR코드입니다. 왜냐면 호떡집도 QR코드 붙이면 되고 뭐 상해나 베이징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자동차 택시 안에도 QR코드 다 있거든요. 그걸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실제 그런 QR코드 형태의 무언가는 우리나라도 사실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중국이 진짜 무서운 게 그들은 서로 경쟁을 시작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서로 인수합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다 먹더라고요. 다 높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외식 같은 경우 뭐 따종 DMP나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합병을 통해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개의 플랫폼에 결국은 귀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카카오가 위챗화가 됐을 때 그런 지금 갖고 있는 도도 포인트나 그런 CRM 서비스들 또는 이제 배달의 민족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플랫폼 안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 상생이라고 이걸 볼 수가 있을지. 지금 뭐 따종 디엠핑도 있고 으얼라마도 있고 바이두도 있고 지금 사실 중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기 영역에 자기가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니즈가 다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은 얌 차이나만 하더라도 브랜드가 크게는 3개거든요. 하나가 KFC고 하나가 피자헛 딜리버리, 하나는 그냥 피자헛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서로 상승하면 서로 인정한 영역이 강하냐면은 얌 브랜드가 3개인데 지네 브랜드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피자헛 딜리버리하고 으얼라마 플러스 피자헛 다이닝하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으얼라마와 뭐 바이두와 또 위챗과 이 여러 가지가 지금도 그냥 상생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CRM은 되게 중요해지긴 합니다. 근데 실제 CRM을 대행하는 아까 그런 솔루션도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CRM이 필요한 부분들은 CRM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번호 채널 또 인터넷 주문 채널 자사예요. 자사의 모바일 채널, 자사의 카카오 채널 뭐 이런 형태로 될 것이고 굳이 CRM에 관심 없는 고객들은 또 이런 뭐 배달의 민족이나 중울타 으얼라마 이런 데를 또 활용을 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니즈가 다 나뉩니다. 그래서 절대 통합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중국은 사실은 인수합병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다양성이 많습니다. 지금 으얼라마 같은 그런 그 배달 서비스만 한 20개 되거든요. 근데 20개가 다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브랜딩이랑 홍보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펑유추안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플러스 친구 같은 거 중국 이름 뭐라고 하셨었죠? 그 이제 공중하오. 공중하오가 생기면 이제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하는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큰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이 채널만 바뀌어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때 뭐 중국에서 보셨던 사례 중에서 좀 특별하게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좀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카카오톡으로 넘어왔었을 때 한국에서도 적용될 똑같을, 이게 나라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아까 호떡집,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사진 찍어온 게 되게 많은데요. 호떡집 사장님한테 이제 고객 관리를 자기가 한다라고 하길래, 호떡집인데 리어카에서 고객 관리 한다고 하길래 고객 관리를 어떻게 물어봤더니 실제 공중하오에 내 고객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호떡을 리어카에서 호떡을 예를 들어서 그 호박을 넣어서 호박 호떡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나 오늘 호박 호떡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쭉 몰립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막 그 명함 돌리고 막 그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근데 그 시장은 QR코드라였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QR코드 없어서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팁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포스 영역도 하고 있는데, 배달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전화를 어떤 고객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배달을 나가잖아요. 포스에 배달 나감이라고 클릭하면은 우체국에서 알림톡 받아보셨죠? 네. 알림톡 받으면은, 알림톡은 유용하니까 받잖아요. 이 사람이 몇 시에 오네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알림톡이 들어오면 배달기사가 언제 오겠네. 근데 알림톡을 내가 승인하는 순간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하기 귀찮아, 채팅으로 해볼까? 지금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사실은 전화하는 습관을 채팅 습관으로 바꾼 회사잖아요.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앱 쓰기는 굉장히 귀찮고 근데 카카오톡은 쓸 수 있는데 이거 좀 방법 없다, 그런 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습관적으로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유입하는 것 자체가 무슨 광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림톡 가고 알림톡 받은 사실 할아버지가 나 카카오톡 쓰니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습관적으로 고객들을 편하게, 고객들을 소상공인이 관리하기가 쉽게, 소상공인 고객 관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집에 가다가 내 고객이 몇 명이지 딱 열면은 내 고객 친구가 한 4,000명 되네, 내일 이 사람들한테 뭐 메시지 한번 되게 직관적이고 좋은 플랫폼이잖아요. 카톡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이걸 저희가 지금 해나갑니다. 이걸 거품을 빼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더 나아질 수 있는 플랫폼 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단 외식만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공중하오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스타트업 투자했는데 맨날 앱만 만드니까, 그 앱 만들어서 계속 망하니까 저거 너무 답답해서 중국을 벤치마킹 하다가 이걸 만들어 보자고 사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예전에 제가 옐로우 아이디로 해가지고 네네. 고객을 좀 고객 관리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주고 해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자동으로 이제 주문만 하면 가입이 되는 예. 걸로. 왜냐하면 알림톡 같이 나 배달 나갑니다라는 이런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맺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카카오톡하고 이제 한국 시장은 그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사실은 좀 양분돼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중하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저는 페이스북의 그 다음 카카오보다 사실은 굉장히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페이스북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코딩 능력이나 앱을 만들지 않아도 어떤 아이디어나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써 되게 많은 사업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뭐 먹지 같은 그런 대형 그 스타트업들도 생기고, 근데 다음 카카오나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공중하오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컨텐츠를 형성을 해가지고 진입장벽 낮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되게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게 옐로우 아이디하고 카카오 스토리랑 연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공중하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하오는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펑유천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중하오 계정이랑 연결이 되게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컨텐츠가 괜찮은 게 딱 나오면은 영상 같은 거에 뭔가 백 하나만 이쁘게 보여도 그게 순식간에 펑유천에서 퍼져나가면서 공중하오의 인입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론 카카오 스토리가 어떻게 붙여야 될지 계속 나가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형태로 뭔가 컨텐츠와 커머스를 직관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노력 좀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좀 카카오 스토리가 별도 앱이긴 하잖아요. 별도 앱이어서 약간 그 접점을 찾기가 만만치는 아닌데 요즘에 보시면은 그 포러스 친구가 카카오 스토리화 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카카오 보면 3탭에 보면은 플러스 친구 내용 자체가 카카오 스토리처럼 계속 올라가는 게 나오거든요. 연예인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브랜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런 그 공중하오가 펑유션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약간 유사하게 따라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텐츠와 커머스를 융합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중국의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많이 치열하다 보니 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성공 사례가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되게 전략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시스템이 많이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외국의 나라에. 근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관점과 이제 IT 기술들이 좀 접목이 돼야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출하고 이익이 정확히 어느 정도 추정되는 회사는 지금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이 정도 말고는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IT 업종과 이 프랜차이즈 업종이 서로 교류가 있어야 이제 해외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하성 대표님께서는 그 양쪽을 같이 이제 걸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해외에 나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뭐 또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는 해외 진출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좀 많이 갖춰졌습니다. 저희가 그 상하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합자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산동성 끝에 웨이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콜센터 1만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영업 대상이 그 KFC 차이나 2,000석을 지금 영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 진출하는 회사들이 중국에 안착할 때 중국에 이제 법률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어떤 리뷰라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피자 알볼로도 지금 아시겠지만 상해 진출을 했고요. 사실 마스터 프랜차이즈 이제 계약 검토하고 할 때도 저희 중국 담당 임원이 가서 이렇게 좀 통역이라도 해드려야죠. 사실 도움을 최선을 다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하실 때 심지어 웨이아이 같은 경우는 사무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사무실도 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도움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런 자리 불러주시면은 뭐 제가 다. 근데 저희는 본업 자체가 B2B입니다. B2B고 저희 브랜드 없이 일단 저희 고객사들을 최대한 정말 고객사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늘 연구하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추적성 기사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저희 업의 본질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사실은 그 카카오 배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널 하나 늘린 겁니다. 카카오에다가요. 그래서 B2B 채널을 늘렸기 때문에 카카오 배달 앱을 한다 이거는 아예 틀린 얘기고요. CNTTech가 운영하는 B2B 채널이 하나 늘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그 B2B 채널을 거품을 빼려고 저희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거죠. 프로친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되게 아시죠. 그리고 알림톡 하나 보내는데도 막 6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막 배달할 때만 보내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가성비가 높게.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무튼 경쟁에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그 저희 혹시나 저한테 연락하실 일 있으면 제가 명함도 드리긴 하겠지만은 그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메일 주시면요, 제가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리고 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명함 교환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